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아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그때 쓴 소설이 네.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이렇게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막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예, 뭐 인기는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네. 막 급진적이니까. 네.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야. 귀족 가문의 네.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셀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야, 이 남자가. 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딱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유럽으로 뭔가 튑니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한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살쯤 됐을 때 당시의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네.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지고 1815년.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네.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가웠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제가 지구를 덮어버린. 덮어서요. 아,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마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뭐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춥고 막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네.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럴 그래도 때. 음산한데.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프랑켄슈타인.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맞아요.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네. 이렇게 약간 둔하고 맞아요.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아.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아,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도 전기 충격이에요. 아,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아.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아니, 너도 연도를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학원이 말씀하신 있나?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그치, 있었냐.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저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그렇죠. 맞아. 가하자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드는 네.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아,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쇼. 우리는 과학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네. 이런 게 당시에는 그 위험하지 굉장한 않나요?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극 보러 가듯이 박람회를 과학쇼 했어요.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아, 이-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버려요. 이럴 수가.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아.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아,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부모,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달라고 내가 했어? 언제 나와달라 이러자.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낳아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잃고 진짜.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어머.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아이고.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네네.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회자됐는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들어도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요. 이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없었기 그게 제일 때문에 궁금해요. 아, 메리 셀리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어요. 받았나. 못 받았고 저런.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아.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아.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부분만.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아. 그 롤페이퍼 똥을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오. 와.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어원이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네. 게 그걸 주는 롤페이퍼.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혹시 약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법의학자가 한 아니라.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유명한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맞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쓰려고.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